오늘날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로 문신을 많이 하죠.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문신을 하게 되었을까요? 신체 발부, 수지부모, 불감회상, 표지시야, 부모가 주신 신체 훼손시키는 것을 불효로 여겨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고 상투를 트는 시대, 이런 조선시대에 그것도 왕족이 문신을 했고 그 문신으로 인해 조선을 뒤흔든 최대 스캔들이 밝혀졌다는 사실, 이 문신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일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교사 김준우입니다. 어우동, 어울우동이라고도 하죠. 조선왕조실록 성종 11년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일찍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방산수 이난의 집 앞을 지나다가 이난이 맞아들여 간통을 하였는데 이난이 자기 팔뚝에 이름 새기기를 청하여 먹물로 이름을 새겼다. 여기서 말하는 방산수 이난이 바로 세종대왕의 아들인 계양군, 그 계양군의 서자 이난입니다. 즉 세종대왕의 손자가 어우동과 정이 깊어져 사랑의 징표로 어우동의 이름을 자신의 팔에 문신으로 새겼고 그 문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두 사람의 행적이 들통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이난은 장형 100대에 해당하는 벌금을 냈고 경상남도 사천 지역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어우동 역시 자신의 몸에 정을 맺은 이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는데 이 때문에 어우동과 같이 밤을 보냈던 남성들을 잡아들이기 쉬웠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어우동은 결국 함종지도, 여자가 지켜야 할 3가지 도리, 어려서는 아버지를 섬기고 시집가서는 시아비, 남편을 섬기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자식을 조치라는 요것을 문란하게 했다는 죄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렇듯 조선시대에는 사랑하는 여인들끼리 사랑의 징표로 서로 문신을 새기는 연비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연인, 친구, 그리고 의형제와 함께 문신을 새기게 됩니다. 실 끝에 먹물을 묻혀가지고 바늘을 꿰어서 살에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이것을 점상문신이라고 합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규경이 쓴 오주연 문장 전산고에 따르면 우리 동방 여염의 탕자들은 결의를 하는데 바늘로 서로의 팔뚝을 찔러 먹칠을 한다. 그 푸르기가 멍든 것 같아 이름하여 연비라 하는데 이로써 평생 잊을 수 없는 의리로 삼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부터 1960년대까지 유행했다라고 하니까 꽤나 오랜 기간 동안에 유행해온 문신이라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최초 문신과 관련된 기록은 언제부터 있을까요? 거슬러 올라가 사만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굉장히 예전 시기죠. 중국의 역사서인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라고 하는 기록에 보면 변진인들이 남녀 근외 영문신이라 하여 일본과 가까워서 남녀가 문신을 했다라고 쓰여져 있죠.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는 걸 보아 적어도 사만에서부터 문신의 풍습이 있었고 그것이 조선시대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록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조선, 몸에까지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조선시대 때 문신을 하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부모를 잃은 슬픔을 잊지 않기 위해 내 몸에 기록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효자 김수영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왕조실록 명종 시기 때 있었던 기록인데요. 김수영은 부모가 돌아가신 후 몹시 슬퍼하여 과일과 채소도 먹지 않고 3년 동안 죽만 먹으면서 괴로워하다가 하늘에 맹세하는 글 132자를 직접 자신의 좌우 무릎에 새겨넣게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말 그대로 신체발부 수지부모, 내가 부모한테 받은 몸을 훼손하는 것 자체가 불효인데 명종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효심이 정말 지극하구나. 명종도 한 효심한 왕이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비석을 세우고 구역이나 조세를 면제해주겠다라고 이제 오히려 상을 내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군번줄 대신에 군인들 몸속에 문신을 새기게 됩니다. 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되면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군번줄 대신 조선시대에는 문신을 새기게 되는데요. 이를 부병자자라고 하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죽더라도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고 나중에 가족에게 돌아가 고향에 묻히고 싶다는 바람, 이런 것들이 투영돼서 나타난 문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집안의 남자가 전쟁을 하기 위해 떠나던 전날 이 가족들은 그의 몸에 문신 새기는 비극적인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또한 전쟁터에서 군인의 사기를 높이는 데 문신이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순조 11년에는 홍경래의 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평안도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그 홍경래의 난 당시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 용천부사 권수는 적이 추격해오고 군사가 흩어지는 이런 수세에 몰리자 병사들 앞에서 팔뚝에 문신을 새기고 맹세를 하며 따르를 따르라 군인들을 응집시키고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또 이제 나라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감동하게 되는 것이죠. 위험에 임해서 팔뚝에 글을 새긴 것이 아주 가상하니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자리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논의하면서 이제 승진의 논의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경을 칠놈은... 자, 이 말을 들으셨다면 굉장히 심각한 욕을 들으신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이 경을 칠놈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형벌의 일종인 경형이 있었습니다. 이 경을 친다라는 거, 얼굴에 문신을 새긴다라는 것이죠. 이것의 시작은 사실 중국 고대 형벌에서부터 들어와서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 행해졌었는데요. 그 사람의 외목에 해당되는 글자를 새겨서 문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산군 때 이런 기록이 있죠. 도망친 노비들. 그 도망친 노비들 나중에 이제 붙잡아 오면 또 문신을 새기게 되는데 노비라는 말 자체가 노가 남자 노예, 비는 여자 노예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망쳤다라는 말을 써서 남자 노예들한테는 도노, 그다음에 여자 노예들한테는 도비라고 이제 새겨서 죄명을 알리도록 한 것이죠. 자, 그럼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오래된 문신이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죽으면 보통 살은 썩어서 없어지고 뼈만 남죠. 그런데 냉동된 채로 발견된 미라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미라, 기원전 약 3300년경에 냉동된 미라가 알프스 산맥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 몸에는 61가지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왜 이 문신을 새겼을까? 이 사람은 라임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었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곳에 문신을 새겨 통증을 완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서 문신을 새겼는데 과연 이웃나라였던 중국은 무슨 의미로 문신을 새겼을까요? 중국이 문신을 새긴 이유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의미가 좀 많이 비슷합니다.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중국에 있어서는 다양한 민족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민족들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문신을 활용한 것. 예를 들어서 사마천이 쓴 사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부인들은 머리를 자르고 문신하며 오른팔로 좌측에 있는 소매를 걷는 사람은 월나라 사람이다. 그리고 까만 이빨 모양의 문신을 하고 개 모양의 관을 쓰는 사람들은 오나라 사람이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분 구분을 위해 문신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월현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극족은 문신을 숭상한다. 귀족은 적색으로, 평민은 청흑색으로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부녀자들은 그들을 비웃고 또한 그들이 위아래를 모른다 라고 비판한다. 즉 새겨진 문신 색을 통해 가지고 신분을 구분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또 태평환욱이라는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족은 문신을 숭상하는데 부자들의 문신에 글자가 많고 가난한 자들의 문신에 글자가 적기 때문에 글자 수만 세어봐도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알 수 있다. 신분을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용도로 문신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옛날부터 문신하는 대표적인 나라라고 우리나라와 중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4만 사람들이 일본과 가깝기 때문에 문신을 하였다라고 써 있었잖아요. 그만큼 일본은 옛날부터 문신의 나라의 대표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조선 후기, 일본으로 보시자면 에도 막부 시기로 가보겠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사절단들이 많이 파견되어 가고 그러다 보니 일본의 풍습들이 전해져 오고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조선 후기 역사서인 동사강목에 이런 식의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풍습 중 팔과 얼굴에 하는 문신, 치아를 물들이는 칠칠을 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인 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미개한 풍속이다라고 여기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향유하는 계층은 무인, 유협, 뭔가 좀 주먹 좀 쓴 사람들, 그리고 기인형, 즉 주류 집단과는 조금 거리가 먼 집단으로서 무인 씨는 이어져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타투에서 우리는 타부를 연상을 합니다. 뭔가 금기시됐다라는 것도 아직 우리 관념 속에는 남아있는 거죠. 그런 경향이 오늘날까지 이어온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조선의 담배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멜이 쓴 하멜 표류기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조선의 아이들은 4살, 5살만 되면 담배를 피운다. 남녀노소 가운데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없다. 외국인이 봤을 때에도 굉장히 특이한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겁니다. 순조 임금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애들이 젖만 떼면 담배부터 입에 문다. 그만큼 조선에서 흡연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가장 담배를 사랑하던 애연가, 대표적인 인물 바로 정조 임금이 있습니다. 정조는 담배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여겼는데요. 정조의 신문집인 홍제전서에 보면 정조 임금은 앓고 있는 병이 있었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도 많이 복용했으나 이 남령초, 그 당시 담배를 남령초라고 불렀는데 불의 기운으로 한담을 공격하여 가슴에 막힌 것이 사라지고 연기에 진기가 폐를 적셔 밤에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다라고 담배가 몸에 그렇게 좋다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정조 임금은 과거 시험 중 전시, 보통 전시는 가장 사회적 현안, 나라에서 필요한 것들을 물어보는 시험이거든요. 거기에 이러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 백성이 담배를 피우게 할 것인가? 너희들의 의견을 적어보도록 하여라.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1798년 정조 임금 때에 많은 신하들이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담배 농사를 지어서 벼농사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폐단이 극심하니 이 담배 농사를 적게 지을 수 있도록 금할 수 있도록 제한해 주십시오 라고 상소를 올리자 정조 임금께서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담배 그 좋은 거 그래, 비옥한 토지에는 하지 말고, 그리고 지방관이 그거 관여하는 거지 내가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완전한 금연령은 어렵다라고 피해갔었죠. 또한 정조는 창덕궁 후원 지역에 직접 담배를 재배할 정도로 담배에 진심이었던 임금이었습니다. 자, 조선 사람들이 사랑했던 이 담배 언제부터 피기 시작했을까요? 조선왕조실록, 인조실록에 보면 1616년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복유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1614년에 만들어집니다. 2년 더 먼저 만들어진 책에 담배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일본으로부터 담배가 유입되었다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담배가 들어왔을 때는 약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기지은 성어사설에 따르면 담배는 첫째, 가래침이 목구멍에 붙어 뱉어도 나오지 않을 때 유익하며, 둘째, 구역질이 나면서 침이 뒤끓을 때 유익하며, 셋째, 먹은 것이 소화가 안 되고 불편할 때 유익하며, 넷째, 가슴을 조이고 신물이 올라올 때 담배를 피면 안정되는 것이 유익하고, 다섯 번째, 한겨울에 추위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말 그대로 만병통치약으로 여긴 겁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구하고 싶어가지고 담배 가격이 굉장히 좀 비쌌습니다. 담배 한 근의 가격이 은 한 냥일 정도로 굉장히 비싼 축에 속했었죠. 그만큼 담배는 인기 작물이었고 벼농사를 지어 파는 것보다 10배 가까이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담배 농사가 확산되고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게 되는데요.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담배 예절입니다. 담배를 막 피다 보니까 조선의 근간을 이루었던 신분제도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했던 지배층들은 담배에 대한 예절을 도입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아버지와 형 등 연장자와 함께 담배를 피지 않는다. 두 번째, 양반 앞에서는 평민들이 담배를 피지 않는다. 세 번째, 이 양반들의 담뱃대 길이는 긴 담뱃대를 쓰지만 천민이나 편민들은 짧은 담뱃대를 써야 한다. 네 번째, 여자들이 남자들 앞에서 담배를 피면 결례이다. 다섯 번째, 걸으면서 담배를 피다가 높으신 분들을 만나면 얼른 담뱃대를 숨겨야 한다.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중심으로 담배 문화가 만들어져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양반들은 긴 담뱃대, 평민들과 천민들은 짧은 담뱃대를 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담뱃대를 가지고도 신분을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아이템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담뱃대는 담배를 담아서 피우는 담배통, 그 다음에 입에 무는 부분, 물뿌리, 그 다음에 이 물뿌리와 담배통을 연결해주는 것을 설대라고 부르죠. 이 설대가 긴 것은 장죽이라 부르고요. 이 설대가 짧은 것을 단죽, 그리고 곰방대라고도 부릅니다. 장죽은 담배를 붙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불 붙이기가. 불을 붙여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을 연동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런 담배 처음엔 지배층부터 시작해가지고 평민들까지 확대가 됐고요. 더군다나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담배불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화재들도 종종 발생하다 보니 나라 입장에서는 이 담배를 금지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금연령을 종종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자 숙종 때 잠깐 금연령을 내리긴 하지만 얼마 못 가 흐지부지 되고요. 우리나라든 전 세계 어떤 나라든 담배를 금지하기는 힘들다 보니 오히려 여기에 세금을 붙여서 국가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쓰던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국가에서 통제하려고 하는 전매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통제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세계사로 눈을 돌려볼까요? 영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17세기 제임스 1세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제임스 1세는 담배를 두고 무엇이라 얘기했느냐? 눈에는 혐오스럽기 짝이 없고 코에는 증오스럽기 짝이 없고 두뇌에는 유해하기 짝이 없고 폐에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 고약한 검은 연기와 가장 비슷한 것은 끝없는 무시무시한 지역구덩이의 연기일 것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악담과 저주를 퍼부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금연령을 내리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금을 올리게 됩니다. 당시 원래 담배는 1파운드당 2펜스였던 세금을 1파운드당 6실린 10펜스, 4000% 이상 세금을 올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담배 안 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조선시대 때 담배는 보통 요렇게 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요렇게 피는 담배, 걸연형이라고 하는 이 필터가 있는 담배는 언제부터 피게 되었을까라는 거. 전 세계적으로 보면 1853년 크림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이 크림 전쟁 때 영국 병사가 오스만 제국의 병사가 담배를 피는 걸 보고 아, 저렇게도 피는구나. 영국에 가서 그런 식으로 걸연형 담배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담배를 영국이 굉장히 앞장서서 전 유럽이라든가 아시아에 판매를 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1894년 갑오개혁이 실시되고 있었던 그 시기 신화 대표였던 김홍집이 거리에 지나다닐 때 담배를 피고 다니지 마라. 통행에 방해를 주니 거리에 다니면서 담배를 피지 마라 라고 하는 금연령을 내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짧은 말아피는 걸연형 담배를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만들지 못하다 보니 이것들을 많이 수입하면서 수입량이 엄청 증가하게 되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청나라에서 넘어온 칼표 담배, 그리고는 1905년 일본인들이 만들었던 이글표, 특히나 일본 측에서 수입한 담배들을 꽤나 많이 사서 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항해서 우리도 그런 담배를 만들어보자 해서 한반도라고 하는 담배를 만들었지만 사실상 크게 인기는 끌지 못하게 됩니다. 자, 1907년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진 나라빚이 1,3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빚을 갚아서 자주 독립국가로 우뚝 서자라는 운동의 일환으로서 담배를 끊고 그 돈을 모아 빚을 갚도록 모금 운동을 하자. 이게 바로 국채보상 운동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본산 거를 많이 사서 썼기 때문에 그 담배를 끊고 우리나라 빚도 갚으면 일석이조, 건강까지 챙기면 일석삼조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금연을 모토로 잡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세계사 쪽으로 봤을 때 이 담배의 시작은 어디서 찾느냐? 아메리카 대륙에서 찾게 됩니다. 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던 고대 마야인들은 굉장히 신성한 풀이었죠. 이 담뱃잎 자체가 바로 출산의 여신의 화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담배를 피는 것이 전쟁의 신을 기리는 의식에서도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던 중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죠. 너 그거 피고 있는 건 뭐야? 아메리카 원주민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응? 이거? 다카코라고 얘기한 거죠. 다카코라서 이제 담배를 포르투갈 사람들이 타바코라고 부르게 되고, 이 포르투갈이 16세기 때 일본에 가서 교육을 또 하게 되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타바코, 다바코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임진왜란을 거쳐 우리나라로 오다 보니 한자식으로 하면 담바고, 담박귀 이렇게 이제 불리기 시작한 게 바로 담배가 됐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쓰는 이 담배는 어원이 포르투갈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사실, 아메리카 원주민이 타카코라고 한 건 사실 담배잎을 얘기한 게 아니라 담배대를 얘기한 거예요. 그걸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담배의 어원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담배, 매년 새해 첫 다짐, 작심삼일이긴 하지만 금연, 우리에게 참 일상적으로 많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물건이죠. 근데 이 물건 하나가 역사를 보다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 유럽을 거쳐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 청나라, 영국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얽혀 있다는 그 사실. 우리도 끊기 힘들지만 옛사람들도 끊기 힘들어서 금연령을 내렸다가 흐지부지 되고, 그러다 보니 타협한 것이 세금이었구나. 그래서 담배에 그렇게 세금이 많이 붙게 되는 것이구나.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담배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한반도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패권 쟁탈 시기, 바둑 하나로 백제 계로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고구려를 승리로 이끈 스파이, 바로 도림 스님이 있습니다. 고구려가 도읍을 평양으로 옮기고 남쪽으로 진출하려는 뜻을 세우자 백제와 신라는 위협을 느끼고 나제 동맹을 맺어 고구려에 맞서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제는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고구려 북쪽, 북위 쪽과 손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리하여 고구려를 견제하려고 북위에 사신을 보내 구원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북위는 이미 고구려 장수왕 때 좋은 관계를 맺어놨기 때문에 백제의 요청을 거부하게 됩니다. 고구려 장수왕은 이를 기회로 삼고 백제를 공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 전에 미리 백제를 혼란에 빠뜨리고자 도림이라는 승려를 백제에 보내게 됩니다. 이 도림은 장수왕을 찾아와 스스로 첩자가 되겠다고 요청을 하게 되죠. 스님이라면 누구에게나 의심을 받지 않고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고, 도림은 애국심이 높고 신중한 사람이어서 첩자로는 제격이었습니다. 도림은 고구려에서 죄를 지어 쫓기는 것처럼 꾸며 백제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림은 장기와 바둑을 매우 좋아하던 백제 계로왕을 찾아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바둑을 배워 높은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 왕에게 바둑의 참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겠습니다 라고 접근을 했죠. 실제 계로왕이 바둑을 두니 도림은 아주 뛰어난 실력자였습니다. 계로왕은 도림을 귀한 손님으로 대우해주며 무척 신뢰하게 됩니다. 계로왕이 신임을 얻었다고 생각한 도림은 건의를 하게 됩니다. 백제는 사방이 산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이웃 나라들이 쉽게 공격할 생각을 못하고 오히려 백제를 섬기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의 성곽과 궁궐이 수리할 때가 많고 볼품이 없으니 성곽과 궁전을 다시 지어 백제가 번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다른 나라에서도 백제를 두려워하고 받들고자 할 것입니다. 계로왕은 도림의 말에 옳거니 네 말이 맞다. 수많은 백성을 동원해 큰 공사를 벌이게 됩니다. 성을 다시 쌓고 화려한 궁과 누각을 지었고 강을 따라 길고 커다란 둑을 쌓게 됐죠. 이로 인해 나라의 재정은 바닥을 치게 되고 백성들도 가난해지게 됩니다. 또한 왕족 중심의 정치에 귀족들의 불만은 쌓여만 간 것이죠. 결국 도림의 한마디에 백제 전체가 위태위태해진 것입니다. 도림은 기회를 틈타 고구려에 돌아가 이러한 상황을 장수왕에게 보고하게 되죠. 장수왕은 군대 약 3만여 명을 이끌고 백제를 공격하게 됩니다. 백제의 수도인 한성은 결국 함락되었고 백제의 왕 계로왕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죠. 결국 고구려는 삼국시대 가장 중요한 거점이자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어명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특수부대가 존재하였으니 역사 속에서 잊혀진 비밀 첩보부대, 바로 채타민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건국 초기 북방 영토로 확정짓는 과정에서 여진족과 극심한 마찰을 빚게 됩니다.
세종대왕은 국경선을 확정하기 위해 북쪽의 압록강, 두만강 유역에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게 되죠. 이 압록강 부근에서 여진족은 세력을 늘리며 수시로 국경을 넘어와 약탈하고 사람들을 납치해 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군이 지켜야 할 곳은 넓었고 병사 수는 적었기 때문에 여진족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죠. 즉, 여진족의 동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에 세종대왕이 몸소 알아보는 사람이라는 뜻의 채타민을 파견하게 되죠. 이들의 역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경선 근처에서 여진족이 쳐들어올지 아닐지 그의 동태를 살피는 것. 두 번째, 여진족의 본거지로 깊숙하게 침입하여 여진족의 상황을 정탐하는 것. 채타민은 조선의 국경인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여진족의 본거지인 파저강 일대까지 진출해 동태를 살폈죠. 1433년 압록강 건너 산속에 20여 명의 채타민이 모였는데 이 중 3명이 음식과 술을 들고 마을로 내려가 여진족에게 비록 같은 민족은 아니지만 우리 땅에 털을 잡았으니 임금께서 은혜를 베풀고 싶다는 어명과 함께 친히 내려준 선물이 있다며 음식과 술을 주게 됩니다. 이에 여진족은 경계를 풀고 술판을 벌이게 되었죠. 여진족이 술에 취하자 채타민들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인원과 무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근처에 잠복해 있던 나머지 채타민들도 산으로 이어지는 길을 확인하고 표시를 해두었죠. 마을을 벗어난 채타민들은 잠복해 있던 군인들과 합류해 조선으로 돌아가 왕에게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이 보고에 따라 조선군은 일정을 변경해 여진족을 공격했고 결국 토벌에 성공하게 됩니다. 채타민은 위험하면서도 중요한 임무를 맡았지만 굉장히 비밀스럽게 움직였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타민의 활약으로 조선이 여진족의 침략을 막고 국경선을 지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제강점기 시대로 가볼까요? 일제강점기 시대 독립운동의 활동을 일본에게 넘겨주는 밀정들이 존재했습니다. 1920년 우리나라 독립운동 역사가 한 번에 뒤바뀔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성공했다면 우리는 조금 더 빨리 광복을 맞이했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밀정, 일제에 붙은 스파이 때문에 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름하여 간도 15만 원 사건이죠.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던 중에 조선은행 함경도 회령지점 직원이 전홍섭에게서 하나의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일본이 철도부설 자금 약 15만 원을 회령지점에서 북간도 용정 지점으로 이송한다라는 정보였죠. 그 당시 소총 한 자루와 탄환 100발이 30원 정도 하던 때였고요. 기관총 한 문이 보통 200원 정도 하던 때였습니다. 즉 15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청산리 대첩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북로군정서군과 같은 부대 9개를 무장시킬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북한도 비밀결사 조직인 철혈광복단은 이 정보를 듣고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1920년 1월 4일 윤준희, 최봉설, 임국정 등 철혈광복단원은 현금 수송대를 기다렸다가 이를 습격, 총 15만 원의 거금을 탈취한 거사에 성공하게 됩니다. 거사에 성공한 이후 이들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신안촌으로 넘어가 그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무기를 구입하자. 두 번째, 연해주 동부산간 지역 수청의 사관학교를 건립하자. 세 번째, 신안촌 내부에 신문 발간과 도서 출판을 위한 사무소 건물을 구매하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무기 구입을 맡은 사람이 바로 임국정이었는데요. 임국정은 러시아어를 잘 아는 어민석을 찾아가 무기 구입 문제를 의논하였습니다. 어민섭의 중개로 블라디보스토크 요새 사령부 무기고 책임자인 몰린 대위한테 부탁해서 소총 1,000자루, 탄약 100상자, 기관총 10문을 거래하기로 합의하고 1월 31일 밤 약속된 무기를 실어 수송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계약금까지 건넸었죠. 하지만 하루 전인 1월 30일 밤 일본군 헌병대 1개 소대 병력과 러시아 경찰관 2명이 이들의 숙소를 급습하게 됩니다.
이때 담장을 넘어 겨우 탈출한 최봉서를 제외한 나머지 대원들이 모두 체포되었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현금 약 13만 원도 일본이 다 회수해갔죠. 이들의 근거지가 발각된 이유, 바로 밀정의 밀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밀정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최재형의 조카이자 안중근의 의형제로 알려진 어민섭이었습니다. 어민섭은 누구인가? 그는 안중근의 가장 친한 동지로 안중근과 함께 연해주 의병 중심의 단체인 동의회 소속으로 1908년 여름 국내 진공작전 때에는 최선봉에 서서 두만강을 건너 진격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독립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들 자치기관인 권업회 그 간부로 활동할 정도로 당시 신임을 받는 핵심적인 인물이었죠. 이랬던 어민섭은 과연 언제부터 밀정 활동을 했을까요? 일본 총영사관의 기밀문서를 보면 어민섭은 재작년 11월경 본 영사관에 출두하여 첩보자로서 고용해달라고 청원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1908년 국내 진공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 일본에 직접 찾아가 첩보자로 고용해달라고 본인이 요청한 것이었죠. 당시 밀정이 되면 일본 영사관으로부터 대가, 즉 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용정 총사령관은 밀정에게 하루 1원 50전씩 지불했고 1개월치는 45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 시기 회령경찰서 순사 나가모토가 받은 월급은 30원이었죠. 월 수입이 오히려 경찰관보다 더 많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민섭은 거물이었고 공로를 여러 번 세웠기 때문에 수령액이 훨씬 더 많았을 가능성이 높죠. 안타깝게도 간도 15만 원 사건은 밀정 때문에 실패한 일로 돌아가 버렸지만 세계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스파이, 밀정 때문에 성공한 사건이 존재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최대 규모의 작전으로 알려진 노르망디 상륙작전. 1944년 6월 6일 약 15만 6천여 명에 달하는 연합군이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해안에 전격적으로 상륙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반면 해안 지역을 방어하던 독일군의 병력은 1만여 명에 불과했었죠. 이들은 상륙 지점과는 거리가 먼 프랑스 파드칼레와 노르웨이 해안 지역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한 이후에도 이곳을 지원해주기 위해 이동하기는커녕 오지도 않을 다른 연합군의 상륙작전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도대체 왜 그랬던 것일까요? 바로 상륙작전 이틀 뒤에 도착한 이 전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다른 지역으로 상륙하기 위한 기만작전이며 연합군이 조만간 파드칼레로 상륙할 것이 확실하다. 이 전문을 믿은 독일 수뇌부들이 파드칼레와 노르웨이 해안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첩보는 과연 누가 보낸 것일까요? 바로 영국과 독일의 이중 스파이로 활약했던 푸열이라는 사람입니다.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영국의 정보기관 MI5는 영국 내 활동하는 독일 스파이들에 대한 대대적이고 강도 높은 색출 작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영국은 많은 독일의 스파이들을 색출해낼 수 있었는데요. 이 색출해낸 스파이를 감금시키거나 처형하지 않고 이들을 포섭해 이중 스파이로 활동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된 것이 바로 더블 크로스 작전이었죠. 포섭된 이중 간첩들은 거짓과 사실을 교묘히 섞어 잘못된 정보를 독일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영국의 이중 스파이로 활동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후안 푸열 가르시아입니다. 스페인 태생인 후안 푸열 가르시아는 1930년대 스페인 내전 때 아돌프 히틀러를 인간성을 파괴하는 악마라고 부르며 파시즘을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드리드의 영국 대사관에 가서 나를 스파이로 채용해주면 나치 독일에 대한 첩보 활동을 제공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죠. 하지만 대사관 측에서는 비웃으면서 거절하게 됩니다. 네가 어떻게? 이에 푸열은 독일 스파이 신분으로 영국에 접근하기 위해 독일 나치에게 협력을 약속하게 됩니다. 독일은 푸열에게 공작금과 암호명, 스파이 장비 일체를 지원하며 공식 스파이로 채용했죠. 그리하여 독일에서는 영국에 가서 영국의 정보를 보내와라 라고 하지만 푸열은 영국에 가지 않고 포르투갈 리스본에 있는 도서관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국 지도, 관광 안내, 책자, 잡지 등을 보며 엄청난 상상력을 동원해
이 영국에 대한 첩보를 적어서 독일에게 보내게 되죠. 그러자 독일은 영국의 세부 지형과 동향이 낱낱이 보고된 푸열의 보고서를 믿게 됩니다. 최고인데? 라고 하면서 독일은 푸열에게 공작금을 비롯해서 다양한 지원을 보내주게 되었죠. 그러면서도 푸열은 항상 영국 측 스파이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러던 중 영국의 정보기관 MI5에 접근하여 암호명 가르보라는 비밀 코드를 받고 이중 스파이로 활동하게 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틀 뒤인 1944년 6월 8일 첩보를 보낸 것이 바로 푸열이었습니다. 푸열의 이중 간첩 활동을 통해 결국 독일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가 없었고 전세는 급속히 뒤바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이후 히틀러는 전세가 불리해지자 결국 자결을 하게 되고 독일은 항복하게 됩니다. 역사의 중요한 순간, 역사를 바꾼 스파이들을 살펴봤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사건은 단순한 하나의 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거기에 따라 제각각 다르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알 수 없었던 그 역사의 참 재미를 느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 귀를 대고 벽을 두드리는 모습을 한 밀랍 인형을 볼 수 있습니다. 밀랍 인형의 주인공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진원 김정년 선생님이죠. 이들의 이 행동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감옥 안에서도 일본의 눈을 피해 대화를 나누려고 암호를 주고받은 것이죠. 이를 타벽, 벽을 치고 통보, 알렸다, 타벽, 통보법이라고 부릅니다. 형무소 안에서는 수감자들끼리 대화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벽이나 나무 바닥을 두드려 수감자들끼리 정보를 교환했던 비밀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주먹으로 두드리고 손바닥, 손가락 정도에 따라 소리의 크기와 강도가 달라지는 것을 이용한 것이죠. 타벽 통보법은 벽을 두드리는 숫자와 세기에 따라 자음과 모음을 구분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인데요. 자음은 얇게 딱 하고 두드리는데 한 번이면 기역, 두 번이면 니은, 세 번이면 디귿 이런 식으로 자음을 배열해 나갑니다. 모음은 두껍게 똑 하고 두드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한 번은 아, 두 번은 야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벽 통보법이 들킬 뻔한 큰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도산 안창원 선생님은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의거 직후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을 당하게 됩니다. 안창호는 7호실로 잡혀 들어갔는데 바로 옆 6호실에는 김정년, 5호실에는 여운형, 8호실에는 오동진 등 정말 대단한 독립운동가들이 다 수감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이 타벽 통보법은 옆방 수감자가 가르쳐줘야 했는데요. 적발되면 끔찍한 고문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발각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방과 감방 사이에 소통이 끊기면 소식이 전달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감자들이 이 타벽 통보법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김정년은 주로 해외에서 활동해 암호법을 잘 모르는 안창호에게 암호를 가르쳐주게 되는데요. 독방 안에 있는 똥통을 벽에다가 옮겨놓고 그 위에 올라가 7번 방에 있는 안창호에게 신호를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후들거리면서 떨어져 버린 것이었죠. 순찰 중이었던 간수가 6호실에서 소리가 나자마자 바로 감식으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때 사실이 발각되면 김정년은 물론 배우고 있었던 안창호까지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죠. 이때 김정년은 기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순간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손으로 똥을 확 퍼서 뿌리며 똥물을 뒤집어 쓴 것이죠. 그리고 위기를 모면하고자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취조관이나 의사에게 마구 달려들어 물어뜯고 고함치고 간수들이 김정년의 뼈가 으스러지도록 때렸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결국 미친 사람이라는 판정을 얻게 됩니다. 안창원 선생님은 당시 나이가 55이었습니다. 38살의 김정년 본인 혼자 고통을 당하고 온 것으로 끝났던 것이죠. 미친 사람 판정을 받자 나는 도산 선생님을 생각하고 오히려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뼈가 으스러지도록 구타를 당했지만 독립운동의 지도자인 도산 선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아냈다라는 것이죠. 독립운동가들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사용했는데요. 이 한글을 암호로 사용했던 건 조선시대 때부터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성종실록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즉 총통등록을 언문으로 바꾸자라는 거죠. 그리하여 이 총통등록이 다른 곳에 유출이 되었을 때에 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글자지? 해독할 수 없게 만들자라는 뜻이었죠. 이게 바로 훈민정음, 즉 한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역시 암호를 빼놓을 수 없죠. 임진왜란 때 일본군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한글로 문서를 작성해서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 편지를 보고 가토 기요마사와 중국이 밀약하여 거사하려고 하는 상황을 비로소 분명히 알았다. 그리고 중원의 주사가 거제 등지에서 수로를 살피니 오래지 않아 큰 거사가 있을 것이다. 이 일이 다른 외인의 귀에 전파될까 우려되기 때문에 언서로 답하는 것이다. 한글 자체가 이제 암호로서 정보를 숨기는 기능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궁녀들 역시 한글을 암호로 사용해 비밀리에 이야기를 주고받았었죠. 궁녀들은 궁중에서 일어난 일은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는 엄격한 궁중 법도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비밀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말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궁녀들은 그들 나름의 암호를 사용해 잡다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모음은 그냥 쓰고 자음은 숫자로 바꿔서 표기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숫자 한자로 8, 모음 2, 한자로 2, 모음 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쪼르륵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쓴 것 뜻이 무엇이냐? 이내시 추상궁과 밀회. 내시와 상궁이 밀회한다라고 이제 수다로 풀고 싶어서 한글을 통해 숫자로 바꿔 암호화한 것입니다. 단순한 암호였지만 답답한 궁중 생활의 하나의 활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글을 암호로 사용했던 방식은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져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끼쳤죠. 독립운동가들이 사용했던 암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배치한 뒤에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궁녀들이 자음을 숫자로 표현한 것과 유사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암호, 이것은 1919년 3월 중국 하얼빈역에서 발견된 문서 때문에 일본이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서가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사용하던 암호의 해독법이 담긴 암호부였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방위가 아라비아 숫자나 점, 선, 원 등 기호로 연결되어 있죠. 독립운동가들은 일본에 의해 발각될 때마다 좀 더 복잡하게 암호 체계를 바꿔나가게 됩니다. 1945년 한국 광복군에서 활동하던 김우전 선생이 암호를 개발한 게 하나 있습니다. 김우전 선생은 일본군으로 강제 징병되어 중국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일본군에서 탈출하여 한국 광복군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국 광복군 제3지대에서 국내 진공 작전을 미국 정보국이었던 OSS와 함께 준비하고 있었죠. 김우전 선생님이 만든 암호가 바로 WK 암호입니다. WK, 우전, 킴. 김우전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암호 이름을 붙인 것이었죠. 모든 글자를 네 자리로 바꾼 게 기본 원리로 자음은 11부터 24까지, 쌍자음은 25부터 29까지, 모음은 30부터 39까지, 복합모음은 40부터 49까지, 받침은 0011부터, 숫자와 알파벳도 0051부터 0136으로 변환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숫자가 매우 길게 나타나지만 무조건 네 자리로 끊어 읽으면 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39, 0015, 1936, 0012, 1836, 7716. 자, 이게 도착을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자, 이거를 해석하자면 네 자리씩 끊어가지고 (7716이) 지금 분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김준우 지금 분주하다. 자주 사용하는 상용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숫자를 적용해서 일본을 교란시키는 이런 것까지 사용을 했었던 것이었죠. 암호를 만드는 두 번째 방법, 자음과 모음의 배열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단어로 조합하는 방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먼저 자음만 바꾸는 방식은 자음을 차례대로 배열을 하고 그 밑에 자음을 거꾸로 배치해서 대체한 방법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태, 캅, 통, 킵, 찹, 에. 자,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대한독립 만세를 암호화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암호 체계가 서양에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유명한 인물 카이사르가 주로 사용했다 해가지고 카이사르 암호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일화에 따르면 카이사르가 암살되기 직전에 하나의 서신을 전달받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 카이사르 암호법에 의해 가지고 문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일정한 숫자만큼 그 글자를 뒤로 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단어를 조합해낸 것이었죠. 바로 그 내용은 암살자를 조심해라. 그러나 카이사르는 그것을 무시한 채 회의에 참석했다가 결국 본인이 굉장히 신임하고 있었던 브루투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열과 숫자로 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은어를 통해 주고받는 방법도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30년 이회영 선생님이 사용하던 암호인데요. 우당 이회영 선생님은 고국에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쓰고는 했었는데 그 편지에는 새우젓, 골뱅이젓, 조개젓 등 온갖 젓갈을 잘 꾸려 보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고국에 있었던 음식이 그리웠던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사실 이 젓갈의 종류는 아내가 고국에서 독립자금을 받기 위해 접촉해야 될 그 임무를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일제가 중국 경찰을 앞세워 숙소를 기습해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을 빼앗아가자 이회영은 중국 텐진에 있는 중일합작은혜인 정실은호를 습격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를 시행하기 전 독립운동가 김지강이 이회영의 집에 와서 그의 아들인 이규창에게 닭다리를 잘 맡아 두었다가 누가 와서 달라고 하면 내어 죽어라 라고 말을 하고 떠나게 되죠. 얼마 후 정현섭 등이 와서 닭다리를 내어달라고 했고 이규창이 내어주었는데 그들은 닭다리를 들고 정실은호를 대낮에 유유히 털고 달아나게 됩니다. 닭다리는 바로 권총을 가리키는 은어였던 것이죠. 이 밖에도 이들이 사용한 은어는 다양했는데요. 밀정은 여우, 친일파는 모이를 주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덤빈다 해서 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도 태평양 전쟁 때 미국이 사용한 암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 상황 속에서도 일본은 어떻게든 미국의 암호를 알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는데요. 이때에 미국이 사용한 암호, 그것은 바로 나바호족 암호였습니다. 이 나바호족은 미국 남서부 지역에 거주해온 아메리칸 원주민 부족이었는데요. 이 나바호족 선교사의 아들 필립 존스턴은 어린 시절 대부분을 나바호 보호구역에서 지내게 됩니다. 나바호족 언어를 굉장히 잘 알고 친숙한 상태였죠. 그러던 중 존스턴은 신문을 읽다가 미국 원주민 인력을 사용하여 군사통신으로 활용하는 기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존스턴은 다음날 원주민을 활용한 암호를 생각해내 군에 건의하게 되죠. 하지만 미국군은 이미 이전에 비슷한 시도를 했으나 실패를 경험한 뒤였습니다. 하지만 존스턴은 나바호족 언어에 군사용어를 다른 단어로 지정해서 암호화하자라는 생각을 해내게 된 것이죠. 기관총은 급사총, 전함은 고래, 전투기는 벌새, 이런 식으로 군사 용어들을 다른 단어로 바꿔가지고 암호를 제작하게 됩니다. 결국 나바호족 말을 통해 암호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했고
나바오족들이 발탁이 돼서 암호 통신병으로 태평양 전선에서 활동하며 과달카날 전투, 이오지마 전투 등 그 유명한 전투에 미국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결국 일본군은 끝까지 이 새로운 암호를 해독하지 못했었죠. 지금까지 암호의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을 때의 마음, 애민정신.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표현하고자 해도 글자로 표현할 수 없어 백성을 어여삐 여기는 그 마음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라고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기 우리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독립운동가들의 언어로 사용된 한글. 그 한글 덕분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입니다. 사극을 보다 보면 이런 장면을 접하게 됩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저자가 입을 열 때까지 곤장을 때리고 주리를 틀라. 대역죄인을 능지처참에 처하라. 조선을 배경으로 한 사극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죄인들도 피하지 못한 형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이 형벌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라면 어떨까요? 칼로 천천히 한 점 한 점 사람을 베어냅니다. 사람을 삶아서 사형에 처하는 살이 터지고 피가 땅에 흘러 흥건해진 것이었죠. 드라마보다 더 잔인하고 더 신기한 조선시대의 형벌. 그 모든 것을 오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형벌은 중국의 명류를 이어 적용해 일반적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명나라의 형률은 기본적으로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태, 장, 도, 유, 사죠. 태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를 맞는 형벌. 장은 60대부터 100대까지 때리는 형벌. 도는 관청에 배속해요. 일을 시키는 노역형인데요. 항상 장형이 같이 따라 붙어가지고 시행이 됩니다. 유는 유배형인데요. 죽을 때까지 인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오늘날로 따지자면 무기징역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형 100대가 기본적으로 같이 추가가 됩니다. 사형은 공식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형이고 하나는 참형인데요. 교형은 목을 졸라 죽이는 거, 참형은 목을 잘라 죽이는 거죠. 그런데 실제 형벌을 운영할 때에는 조선의 실정에 맞게 여러 가지 형벌을 가중하거나 변용, 만들어 썼습니다. 조선 특유의 각종 형벌을 만들어 사실상 더 강하게 시행을 했던 것이죠. 이 조선시대 때 법정 최고 형벌은 사형입니다. 그중 가혹한 사형 집행 방법으로 능지처참이 있습니다. 죄인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팔과 다리 그리고 목을 수레에 매달은 후 수레를 끌어 찢어 죽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능지처참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 능지처사예요. 이 능지처사는 중국에서부터 전해져 온 형벌인데요. 근데 원래 중국에서 행해지는 능지처사는 수레에 매달아서 사지를 찢는 형벌이 아닙니다. 중국에선 이것을 거열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거열형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능지처사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럼 원래 능지처사는 어떤 형벌이었는가? 이 능지라는 말 뜻 자체가 산이나 구름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말입니다. 즉 능지처사는 가능한 느린 속도로 고통을 극대화하면서 목숨을 빼앗아가는 그런 사형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칼로 천천히 한 점 한 점 사람을 베어냅니다. 거의 다 베어냈을 때 배를 가르고 목을 잘라 죄인의 몫을 빼앗기도 하죠. 주로 누구한테 실시가 됐냐면 반역죄인이나 부모를 살해한 페르나 등 이런 사람들에게 처하는 극형이었습니다. 명나라 기록을 따지자면 1510년 황관 유근을 반역죄로 능지처사한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무려 3357회나 살을 잘라내는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하루에 다 못하죠. 이 모든 형벌은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형 집행자가 10번 할 때마다 잠깐 쉬고 중간에 죄수가 기절하면 깨우고 저녁에는 죽을 먹인 뒤에 감옥에 두었다가 다음날 다시 칼질을 시작한, 그리하여 수십 번 절개를 받던 도중에 사망한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나라를 거쳐 청나라에 와가지고 능지처사의 칼질 횟수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8회, 24회, 36, 72,
120회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발 빨리 죽여주세요 라는 마음에 뇌물을 주게 되면 집행하는 도중에 심장을 칼로 찔러 생명을 끊고 그 뒤에 신체를 베어내는 이런 일들도 있었죠. 이처럼 조선에서의 능지처사는 중국과 다른 형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제 세종 때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세종 6년 8월 21일 평안도 맹산 사는 군인 이막동의 아내 보배가 남편을 꺼리고 싫어해서 목을 졸라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또 경상도 함창에 사는 전 능지기 김격에게는 그의 집종 이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종이 김격의 아들 김장복을 때려 죽이게 된 것이죠. 그런 이유로 붙잡혀가지고 형벌인 능지처사에 처해지게 됩니다. 즉 주로 반역죄인, 주인을 죽인 노비, 남편을 살해한 아내, 부모를 살해한 자식에게 실행되었고 특히 연산군 광해군 때 많이 실행되었습니다. 이렇게 거열형으로 진행되었던 능지처사가 집행된 뒤 절단된 사진을 여러 지역으로 보내 서로 돌려보도록 하고 머리는 효수라고 해서 약 3일 동안 거리, 주로 종로 2각, 보신각 근처에 있었던 철물교에 매달아서 다 같이 그걸 보고 경각심을 가지라고 실행을 했습니다. 인조 때는 엄격히 금지했으나 실제로 폐지되지 않다가 1894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고종 때 완전히 폐지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볼 형벌은 팽형입니다. 팽은 삶을 팽자를 쓰죠. 즉 사람을 삶아서 사형에 처하는 아주 잔인한 형벌이 바로 팽형입니다. 말만 들으면 굉장히 잔인한데 실제로 조선시대 때는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정치 부패가 심해지고 탐관오리들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팽형을 실시하고자 하는 상소가 올라오기도 했죠. 대표적으로 영조 때 팽형을 직접 시도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1737년 왕에게 직언을 고하는 사관원 정언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습니다. 이 민택수가 당시 영조한테 건의를 하죠. 숙종 때 인현왕후를 폐위될 때 이거를 묵인하고 있었던 신하들의 명예를 회복하자라고 건의한 사람,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사람을 벌 줘야 됩니다 라고 왕한테 직언을 올리게 되죠. 그런데 영조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민택수는 저는 사표를 내겠습니다 하고는 왕한테 사표를 던지고 돌아가 버렸죠. 자, 이때 사관원 또 다른 한 명 조태원이 민택수 바른 얘기를 했는데 저런 사람이 사관원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 민택수의 복귀를 청하는 상소를 영조한테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소문 중에 영조의 심기를 건드리는 단어가 있었어요. 민택수가 대간으로서 바른 말을 한 것인데 하필 물러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하필? 이 표현 자체가 매우 중의적이라서 당시 같은 노론끼리 서로 싸고 돌면서 자기 당을 위해서 왕을 조금 무시하고 배반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죠. 영조 때에는 탕평을 추진하면서 특히 당쟁, 당파끼리의 싸움, 요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끝까지 난 영조는 조태원의 목을 베라! 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러다 주변 신하들이 왕한테 바른 말을 하는 사관원을 말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죽여버리면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긋고 말렸고 영조는 결국 그래, 그나마 머리는 붙여놓은 형벌을 내리겠다 라고 하면서 팽형을 거론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진짜로 물을 끓여서 삶아 죽인 것은 아닙니다. 의례적으로, 상징적으로 형을 집행하게 되죠. 팽형의 과정은 종로 내거리 보신각 앞에 큰 솥을 걸어놓고 군막을 치고 포도청 관리들이 도열한 가운데 죄인을 끌어다가 속 가운데에다가 던지게 됩니다. 포도대장은 죄인의 죄목을 낭독하고 팽형을 실시하게 되죠. 단 불을 직접 피우지는 않고요. 불을 피우는 형식을 취하여 팽형 의식을 종료하고 죄인의 가족들한테 인계를 합니다. 가족은 죄인이 사형으로 처형된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형식적이지만 장례까지 치르게 되고요. 죄인은 사망자로 취급되어 다른 사람을 절대 만나지 못하고 은둔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제는 시선을 돌려 서양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 대표적인 사형 중 하나가 바로 화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형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보통 화형이라고 한다면 강력한 화형에 휩싸여서 순식간에 죄로 변하는 그런 사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화형은 서양에서 로마 시대 때에도 행해졌었는데 그때는 방화범들을 눈에는 눈,
이해느니 불을 질렀으니 너도 불러 죽어라 라고 하는 개념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세를 거치면서 근대에 와가지고는 종교 재판이나 마녀 사냥에서 이 화형이 주로 실행이 됐었죠. 화형을 목격한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여자는 화염에 휩싸여 1시간 반, 남자는 1시간 이상을 산채로 고통 속에 몸부림쳤습니다. 죄인이 계속해서 갈구한 것은 단지 몇 더미 장작을 더 태워주세요 한 것뿐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화염은 타버린 만큼의 장작만 보충하면서 똑같은 온도를 유지하며 탔습니다. 간절한 탄원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줄지도 않았고 죽음이 앞당겨지지도 않았습니다. 라는 거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서서히 고통을 느끼며 불에 타 죽이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화형은 중세시대를 거쳐오면서 불로 정화시킨다는 의미의 종교적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는 형벌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불에 태우는 것처럼 신의 노여움을 이 화형으로 가라앉혀서 정화를 도모하는 것이었죠. 자, 이제 다시 조선으로 가볼까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조선의 또 다른 형벌에는 이 신체를 훼손하는, 이걸 보통 육형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하나, 바로 발 뒤꿈치에 힘줄을 끊는 형벌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을 단근형이라고 하죠. 주로 도둑질한 사람들한테 행해졌는데요, 다시는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힘줄을 끊어버리는 것이었죠. 이 단근법이 채택된 것은 조선시대 세종 때예요. 1435년 형접판서인 신계라는 사람이 이 절도범은 이거는 좀 더 형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라고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초범 말고 절도를 해서 2번째, 3번째 다시 잡혀온 재범과 3범은 원래 섬으로 보내줘서 형을 집행하는 것이 전례였지만 거기서 계속 도망치기 때문에 단근형에 처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라고 올리게 되죠. 1466년 세조 때에는 재범과 3범뿐만 아니라 초범에게까지 이것을 확대 적용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중종 때 이 형벌은 사라지게 되죠. 저자를 곤장 100대에 처하도록 하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명률에 따르면 매를 맞는 형벌은 태와 장입니다. 이 태형과 장형에 있어서의 차이는 때리는 도구의 차이가 있는데요. 태는 길이가 1m를 넘고 지름이 1cm가 안 됩니다. 장은 태보다 지름이 약간 넓을 뿐 외형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죠. 그런데 곤장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곤장은 길이가 최소 1.5m가 넘고 배를 젓는 노와 같이 널쩍하게 생겨 그 타격의 강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죠. 원래 이 곤장은 아무한테나 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군법을 집행하거나 도적을 다스릴 때에만 시행이 되는 겁니다. 태장이 중국에서 왔다고 이 곤장도 중국에서 온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곤장이 언제부터 보이냐면 바로 영조 때 제정된 속대전 그리고 영조실록에 규정이 나타나 있죠. 그리하여 이 곤장은 조선 후기에 비로소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극에 봤을 때 조선 전기 혹은 고려시대, 삼국시대 때 곤장을 맡고 있다? 이건 명백한 오류인 거죠. 실제 곤장 집행 장면은 눈뜨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이것은 열대만 맞아도 살이 터지고 피가 흘러 땅이 흥건해졌기 때문인데요. 이 곤장형을 집행한 기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조선에서 사절단으로 청나라에 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그곳에서 말을 관리하는 우리나라 쇠마군 2명이 중국에서 도둑질을 하고 중국인을 폭행까지 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청나라 관리는 우리나라 사절단에게 모진매로 이들의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청나라 형부로 이동해서 우리가 직접 처벌하겠다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죠. 결국 사절단 대표는 2 사람을 잡아들여 곤장을 치도록 했습니다. 근데 겨우 10대 맞았는데 살이 터지고 피가 땅에 흘러 흥건해진 것이었죠. 이것을 구경하던 아전들과 상인 수백 명이 차마 보지를 못했고 그중 흐느껴 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중국 관리가 먼저 만류해서 그만하세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해서 곤장 15대로 끝났죠. 자, 그런데 우리 드라마에서는 저자를 곤장 100대!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살 수가 없어요. 결국 곤장을 치는 도수에 관하여는 영조 때 한 번에 10대만 쳐라 라고 규제를 했죠. 자, 이런 형벌들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한 것. 신체형을 집행할 때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몰래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광장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면 왕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존재, 이런 사상을 무의식 중에 주입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지 못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형을 집행될 때 죄인들이 거기서 자신의 억울함을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동시에 사회에 대한 불만을 대중에게 표출을 하자 오히려 죄인이 불쌍하게 느껴지고 사회에 대한 불만을 일반 사람들이 폭발하게 되는 계기로 마련이 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폭동과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자 이때 등장한 것이 감옥살이였습니다. 이 감옥살이는 인간의 정신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신체의 고통을 가해서 범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감으로써 인간의 몸을 구타하는 물리적 가혹성은 줄어들었지만 법과 규율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되고 만다라는 이런 필연성을 증가시키게 되면서 범죄 발생률을 억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자백을 얻으려고 법에 정해진 고문 외에 잔혹한 고문이 행해졌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이 고문으로 자백을 받은 후 이를 유죄 증거로 사용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들은 서슴지 않고 고문을 행하는 폐단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인 고문은 막대기를 가지고 사람을 때리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신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도 규칙이 있어가지고 의자의 두 다리를 묶어두고 무릎 아래 지역을 때리는 고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자백을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 고문이 넘어가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행해졌던 끔찍했던 대표 고문, 이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사극에서 보면은 고문 장면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주리를 틀라고 그러면서 이제 머리 흥크러져 있고 이제 신음하고 있는 죄인의 모습이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리를 트는 장면은 모든 시대의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놀랍게도 조선 후기에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이 주리 틀기가 나와 있는 시기가 바로 숙종 시기 때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인 17세기경부터 행해졌다고 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죠. 주리를 트는 방법은 자세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주리는 바로 가세주리 혹은 전도주례형이라고 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프랑스 신부 샤를르 달레가 1874년에 쓴 조선 천주 교회사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 무릎과 두 엄지발가락을 꽉 잡아매고 그 사이에 두 개의 몽둥이를 끼워 뼈가 활 등처럼 휠 때까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당기는 것. 또한 달레 기록에 따르면 경험 많은 집행자들이 했을 경우에 뼈가 휠 정도로 주리를 틀지만 풋내기가 이를 집행했을 경우에는 힘 조절을 못해가지고 뼈가 살 밖으로 튀어나오고 피, 골수 등이 튀어나오면서 진짜 잔인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하였습니다. 1904년 조선을 방문했던 스웨덴 기자 아손 그랩스트의 기록에 따르면 이 전도 주례형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집행인들이 죄수 안다리에 막대를 집어넣고 온몸 무게를 막대 끝에 얹었다. 다리뼈가 부서져 으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픔을 표현할 소리가 없는 듯 죄수의 처절한 비명이 멎었다. 죄수의 눈은 흰자위만 남았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리더니 온몸이 축 늘어지면서 쓰러졌다. 원래 주리는 아무한테나 하는 고문이 아닙니다. 도적대를 체포하고 취조 고문할 때만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 원칙은 잘 지켜지지가 않았죠. 도적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주리형을 실시하였고 심지어는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서로 주리를 틀었다라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조는 주례틀기라는 고문이 있는지 몰랐다. 이런 게 있었어? 하면서 전도 주례형을 금지시키는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 조정에서 신하들이 건의를 올렸죠. 포도청에는 전도 주례형이 있어 매우 혹독합니다. 영원히
혁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영조 임금께서 말하시기를 어이구 나는 이런 형구가 있음을 알지 못했다. 양청에 분부하여 혁파하도록 하라. 영조 때 금지령을 내려졌지만 이 줄이틀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선 후기 구한말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심지어는 일제강점기에 이어지면서 일본 경찰이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할 때에도 사용되었죠. 지금까지 얘기한 이 줄이틀기 기원은 중국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고문 중에 협곤이라고 하는 고문이 있는데요. 이 협곤이라는 고문은 이 찰자와 각곤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집행하는 고문이었습니다. 이 찰자라는 것은 나무 막대기를 5개 새끼줄로 엮어가지고 손가락 사이사이에 넣고 새끼줄을 잡아당기면 손가락이 아프고 심지어는 부러지게 되는 이런 고문입니다. 그다음에 각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막대기 3개를 역시나 새끼줄로 연결해가지고 이 다리 사이에 넣고 잡아당기는 것이었습니다. 줄이와 원리가 굉장히 비슷한 형벌이었죠. 기본적인 고문은 때리는 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도 자백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압슬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이 압슬이 어떤 고문이냐면 먼저 자갈을 판 위에 깝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무릎 사이를 자갈로 이렇게 채워 올립니다. 그리고는 나무 널빤지를 깔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형 집행자가 그 널빤지 위에 올라가서 자근자근 밟아내리는 것이 바로 압슬이라고 하는 고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울퉁불퉁한 돌에 올려놓은 무릎은 피가 터져 땅에 흐르는 것은 기본,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매우 잔인한 고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압슬을 시행할 때에는 자갈 대신에 사금파리라고 해서 사기 그릇 깨진 것을 대신 깔기도 했었는데요. 주로 정치범에게 시행된 고문이라 역모와 정쟁이 심했던 시기에 자주 시행이 됐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시기가 바로 선조 22년에 발생한 기축옥사 정여립의 모반 사건이었습니다. 이 정여립이 모반을 꾀한다라는 사실이 조정에 들어가자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이때 총대를 메고 조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송광 정철 선생님이었습니다. 서인의 대표였던 송광 정철은 동인 측 인사들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무자비한 고문을 자행하게 됩니다. 동인 내 강경파였던 이발의 10살짜리 아들, 당연히 반역죄와 관련이 없죠. 그런데 연좌죄를 적용해가지고 이 10살 아이를 데려와서 압슬을 시행했던 것이죠. 결국 이 아이는 고문을 받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워낙 잔인한 형벌이라 이미 1417년 태종 때에 압슬을 시행할 때 처음에는 2명이 올라가고 그래도 자백하지 않으면 4명이 올라가고 6명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규정을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시박, 강도, 살인 외에는 압슬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상세하게 마련해 두었었죠. 결국 영조 때 이 압슬도 폐지가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이 저지른 압슬형이 이건 너무 잔혹했구나 라고 깨닫고 후회했기 때문이에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영조가 자신의 이복형인 경종에 능히 행차하던 때에 이천해라는 자가 영조 어이 앞에 뛰어들어 경종 독살설을 제기한 것이에요. 사실 영조의 가장 큰 컴플렉스가 바로 경종 독살설이었거든요. 이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영조는 24번에 걸쳐 압슬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로 처형시켜버렸죠. 그런데 뒤늦게 내가 신분이 너무 가혹했다 라고 이 후회가 밀려들어 더 이상은 압슬을 가해 신문하지 말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서양에서도 압박을 가하는 고문이 존재했었는데요. 전신, 특히 가슴을 압박하여 고문을 행했습니다. 죄인을 바닥에 눕히고 그 위에 문짝 같은 판을 얹고 그 위에 무거운 돌을 얹거나 사람이 올라타는 거죠. 결국 가슴을 압박해 숨을 쉴 수 없게 하거나 갈비뼈를 부숴 자백을 받아내는 형태였습니다. 이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었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586년 영국에서 일어난 사례입니다. 영국에서는 당시 엘리자베스 1세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요. 로마 가톨릭 미사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가톨릭 사제들은 목숨이 위험해진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 사제들을 안타깝게 여겨 당시 마르가리타 클리테로라고 하는 여성이 자신의 집에 사제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을 급습해가지고 재판으로 이 여인을 회부시켜버렸죠. 결국에는 처형 명령이 내려지게 되었고요. 약 356kg의 무거운 돌을 얹어 약 15분 만에 압사시켜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압술과 주례처럼 대표적인 악형 고문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낙형이라고 하는 고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극에서 보면 이 죄인을 심문할 때 간혹 가다가 불에 달군 쇠붙이를 지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고통스러운 장면이죠. 그런데 엄밀히 얘기해서 이 낙형은 아무데나 지지는 건 아니고요. 발바닥만 지지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았죠. 1689년 숙종이 장희빈이 낳은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고 장희빈을 중전으로 임명하는 이런 일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때 86명의 신하가 상소문을 올리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죠. 숙종은 4월 25일 한밤중에 상소문 주동자들을 인정문 앞으로 붙잡아 오게 해 국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상소문을 작성한 사람으로 지목된 박태보가 압술에도 자백을 하지 않자 숙종은 드디어 낙형도구를 가져와 온몸을 지지도록 지시를 하게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영의정이 급히 만류하자 겨우겨우 사태는 진정이 되었죠. 그 뒤 여러 차례 비판과 논의를 거쳐 결국 1734년 영조 때 영구히 폐지가 됩니다. 역시나 영조가 이 낙형을 폐지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조가 종기 때문에 여러 번의 뜸을 떴는데요. 너무 아픈데? 뜸을 뜰 때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 죄인들을 신문할 때 낙형, 이거보다 더 아프겠구나. 이어 무신령 국문할 때 죄수의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하면서 낙형을 금지했다라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낙형의 기원을 올라가면 역시나 또 중국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국의 상나라 시대, 예전에는 은나라라고 불렀는데요. 그때의 마지막 왕이었던 주왕이 자신이 총애하던 애첩, 달기를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도입된 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당시 주변을 보다 보니 뜨겁게 달아오른 구리 그릇에 기어오른 개미가 바둥바둥바둥 거리는 것을 보고 이걸 착안해가지고 거기에 개미 대신 사람을 올려봐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17세기 명나라 때에는 홍수회라고 하는 신발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글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붉은 자수의 신발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불에 달고 씨뻘개진 그 신발을 지칭한 것이었습니다. 이 달궈진 쇠신발을 죄수 발에 신겨 발 가죽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주어 자백을 강요한 것이었죠. 이러한 고문이 법적으로 폐지된 시기는 언제일까요? 그 시기는 바로 1894년 갑오개혁 때였습니다. 이 갑오개혁 때 개혁을 주도한 궁극기무처에서는 신식 법률을 반포하기에 앞서 법관이 대소죄인을 신문할 때에는 대존회통 형전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을 허락하며 함부로 고문을 가지 말 것이라고 하여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고문을 폐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고문이 실시되지 않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전 러시아 공사관 통역관이었던 김옥륙이 고종의 커피에 독을 타서 암살하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김옥륙의 독차 사건이라고 하고, 이 사건의 김옥륙은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다가 흑산도 유배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에 원한을 품은 김옥륙은 감히 나를 해가지고 궁중요리사 공홍식을 매수해서 고종이 마시는 커피에 다량의 아편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평소 커피 애호가로 널리 알려진 고종은 딱 한 모금 마셔보더니 이거 맛이 왜 이래?
하면서 바로 뱉었는 반면 훗날 순정에 오르는 황태자는 커피를 마시고 결국 구토를 하며 쓰러지는 일이 발생이 된 것이었죠. 그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공홍식을 비롯해서 김홍육이 다 잡혀오게 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도 저들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여론이 높았지만 문제는 재판도 없이 형벌이 내려지고 관련자들이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이었죠. 그러자 이제 국민들을 대표하는 기구 이 독립협회에서는 비록 황제를 해하려고 했었던 김홍육이라고 할지라도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이 돼야 되고 고문 용납될 수 없다. 정부 측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고문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현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71기 37에는 예전에 남영동 대공분실 경찰청 보안 3과가 있었던 7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고문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그중 6월 민주화 항쟁의 기폭제가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이곳에서 일어났죠. 고문의 상징적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이 현재는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내 박종철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뿌리 깊게 내려온 고문, 지금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고문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고문이 과연 인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요?